뉴스 쇼. 서울 영하 13도, 최강의 한파가 또다시 몰려온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아침 기분 좋아지는 소식으로 출발을 하죠. 테니스의 정현 선수, 근데 메이저 대회 8강 진출이라는 꿈을 이뤄냈네요. 예, 테니스의 룰에도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테니스의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이뤄낸 승리라 더욱더 값집니다. 잠시 후 8시에는요, 호주 현지에 함께 있는 정현 선수의 그림자 같은 분이죠. 손승리 코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참 한동안 갈등, 우려, 충격으로 가득한 뉴스들만 전하다 보니까 이번 정현 선수 승리가 더 값지게 느껴지는데요.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기를,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좀 주기를 기대하면서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 오늘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어제 중계 보셨습니까? 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정현 선수. 세계적인 스타죠. 조코비치를 꺾었어요. 네, 엄청났습니다. 예. 호주 오픈 16강 무대에서 우리나라 정현 선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랭킹 전 1위 노박 조코비치를 꺾은 겁니다. 예. 한국 선수로서는 최초로 그랜드슬램 대회 8강 무대에 진출하게 됐고요. 그렇죠. 정현 선수가 조코비치와 맞선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예. 2년 전 첫 만남에서는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패. 그런데 어제는 2년 만에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승을 거둔 겁니다. 2년 전에 저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정현 선수가. 근데 그때는 조코비치랑 붙은 것만 해도, 함께 뛴 것만 해도 난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엔 아예 이겨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잠시 후에 8시에 그 현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포인트 가기 전에, 호주 오픈 그 8강은 언제 열려 있는 것? 예, 열리는 8강 건지 경기는 좀 내일, 알려주세요. 8강 경기는 내일 저녁에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예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민경남 PD. 네네.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와 관련해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네요. 네, 밤사이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예. 빅토르 안현수 선수가 도핑 문제로 이번 평창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고 다수의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도핑에 걸린 거예요. 네, 세계 반도핑 기구의 도핑 조사 보고서에 안현수 선수의 이름이 올랐다는 건데요. 네, 안현수 선수 측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 다수가 보도를 하고 있고 안현수 측이 반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는 최종 공식 입장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죠. 네. 다음 포인트 갑니다. 이젠 우리가 갈 차례입니다. 북한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먼저 북측 사전 점검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과 강릉을 둘러보고 어젯밤 돌아갔죠. 예. 네, 현송월 단장을 중심으로 주로 공연장들을 둘러봤고, 서울에서는 해오름 극장, 강릉에서는 강릉 아트센터가 북한 예술단의 공연장으로 낙점된 것 아니냐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우리 측 선발대 12명은 오늘 떠나죠. 그렇습니다. 이번 방북에서는 동해선 육로를 이용하게 되고요. 예. 금강산 지역을 사전 점검차 방문합니다. 그렇죠. 네, 동해선 육로는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로 사실상 끊겨 있는 경로입니다. 예. 상징적 의미도 커 보입니다. 예, 예.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2심 선고가 오늘 있습니다. 2심 선고 누구 나옵니까? 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총 7명이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예. 관심은 역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인정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귀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예. 오늘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녀들이 현금으로 10억 원대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현금 개수기를 가져와 돈을 세서 의아하게 여겼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흘러들어갔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가 10억 원이 넘는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현금을 가져와서 그걸 개수기로 셌다. 이 집을 판매한 사람의 이런 증언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지금 논란입니다. 그 큰 금액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게 혹시 국정원 특활비 아닌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흘러간 돈이 아닌가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어렵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자, 김정훈 기자의 취재 내용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죠. 또 무슨 특활비로 10억을 받았다. 그 10억 말 같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흘러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저희도 아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수사가 아니고 저는 참고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네. 얘기가 집을 팔았던 사람 예. 그분이 증언하시기를 검찰에서 네. 집을 사러 오실 때 10억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아유 정말 그 사람은 곧 보세요. 고소당할 테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네네. 10억 집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가요? 아유 말이 안 되죠. 전세를 끼고 네. 샀는데 무슨 10억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강남 집이었잖아요. 강남집이라도 그렇죠. 그 당시는 그 정도 안 비쌌습니다. 그 당시가 그러니까 재임하셨을 때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 아니 그러니까 애들을 자꾸 그 아버지 재임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예. 왜 걔네들이 다 직장이 있고 사는데 아버지가 그 집을 팔고 사는 걸 어떻게 아셔요? 아버지를 그렇게 자주 봅니까 걔네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다 밝혀질 거니까요. 그럼 그 저기 걱정하지 마세요. 장남분이시죠? 그 로펌에서 일한다는 그 장남분. 아닙니다. 우리 큰딸이에요. 지금 40몇 살입니다. 그럼 개숙이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수기로 어쨌다는 얘기를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동산을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예. 현금도 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현금 가져가신 건 맞아요? 매덕이라는 거를 그게 흔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매덕. 가져가신 게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거를 예. 우리는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장님을 하시는 거지 네. 돈을 가져오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개되는 거를 좀 쭉 보세요. 그러면은 그 따님이 현금 사실이 아닙니다. 따님이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따님이 현금으로 가져가셨던 게 일부만 있었던 거네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확실하게 서류상으로까지 소명 안 되는 부분이 지금 1억 5천인가 그렇다는데 예. 그것도 자기가 과거에 그 집을 전세를 주고 받은 돈을 일부 현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지가 갖고 있던 금부치도 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네. 말하자면 특활비라는 현금으로 받는 그런 돈 같은 거 혹시 좀 원장님이 어떻게 좀 가져오시거나 쓰거나 이런 거 기억나신 건 없으세요? 예, 어떻게요?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그 급여 말고 다르게 예. 지급되는 돈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저희는 없으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요. 기자님, 네. 제가 그 당시는 우리가 거기 가서 살고 그러면은 월급도 안 쓰잖아요. 애들도 다 크고.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저희가 옛날에 살던 조그마한 집에서 새가 나왔어요. 네, 예. 그러면 그것도 1년에 1억이 넘는 돈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가 제가 그렇게 답답해서 딴 돈, 나는 그때는 그 돈이 그렇게, 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활비라는 거를 듣도 보도 못 하셨어요? 요즘에 와서 들었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보통은 계좌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거 말고 원장님이 혹시 이렇게 보너스 같이 현금으로 그런 거는 현금으로 반을 주고, 계좌로 반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때 급여가? 예, 원래 이쪽에는 그렇게 줘요. 혹시 네네네. 그게 잘못 아셨던 건 아닐까요? 그게 월급 봉투에 딱 액수가 적혀서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보통 이렇게 생활비로 쓰셨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생활비로 특별히 많이 쓸 게 없죠, 그 당시는. 그 당시 그렇잖아요. 다 밥을 거기서 먹고 네네. 하는데 무슨 제가 생활비가 특별히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그 돈을 따로 어떻게 활용하시거나 그렇게 크게 돈 따로 제가 활용도 했겠죠. 그러니까 모아놓고 펀드도 가입하고 이런 거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 나오는 거는 세간의 의혹은 그 돈으로 무슨 자녀 아파트를 어떻게 했다 그런 의혹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빌려준 것도 있겠지. 걔네들이 돈이 많이 아니. 그렇지만 어쨌든 다 돈은 받았고요. 네. 걔네들이 아버지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받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딸이 화를 내는 게 네. 왜 나이가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부모한테 예속돼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네. 또 자기가 돈이 많았으면 집을 5번이나 팔고 사고 했겠냐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화를 내는데 어쨌든 너무 고생해서 죽겠습니다. 네네. 예, 너무 고생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마무리한 이 사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입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과 저희 뉴스쇼의 김정훈 기자가 어제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현금 10억 원 전혀 모르는 바다 개수기가 뭐 나와서 그걸로 현금을 셌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다. 물론 내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건 딸이 마련한 돈이다. 지금 보도에는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아들이 아니랍니다. 딸이랍니다. 딸이 마련한 돈이고 아버지보다 걔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왜 아버지 돈을 받아다가 그걸로 집을 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의 출처에 대해서 거의 검찰에 소명을 했고 한 1억 몇 천만 원만 더하면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은 시중의 의혹들 검찰의 지금 수사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의문이 시원하게 풀리진 않습니다. 말이 뭐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되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이분과 함께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을 하죠. 노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세훈 전 원장 부인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전히 의문은 남는 거죠. 뭐 지금 얘기 중에도 계속해서 그 알리바이를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이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정원 근무에서 나가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행방을 추적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거든요. 예. 중간에 뭐 내가 그걸 배달했다라거나 전달했다거나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예. 굵직굵직한 쓰임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예. 이 특수활동비와 연결시켜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녀들의 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쓰여지지 않았는가 그 대목을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특활비 일부를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의 일부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이 부분은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만약 지금 검찰 의심처럼 이 특활비가 자녀의 집 구입까지 흘러갔다면 이건 가정입니다만 그렇다면 국정원장 특활비가 얼마길래 청와대에 상납도 하고 자녀 집도 사주고 그렇게 쓸 수 있나? 이게 좀 의아해요. 어떤가요? 국정원 특활비 자체가 예. 그 정부 기관 전체 특활비의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많았을 때가 한 5천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예, 한 해에. 예, 한 해에. 근데 4천억 원을 넘어선 시기에 아마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을 했던 상황이고. 예. 그 중에서 국정원장의 몫으로 된 게 한 40억 정도. 40억이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40억. 예. 월급은 따른 거잖아요. 월급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장이 무슨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수사비 명목 등의 그 특활비는 따로 또 그 설정이 돼 있기 또 때문에 책정이 돼 있고. 그냥 거의 뭐 경력금, 뭐 위로금 이런 데 쓰여지는 걸로 보면 될 것이고 예. 돈이 많이 남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1년에 40억이에요? 한 달에 40억이에요? 연간 40억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억, 3억에서 4억 정도의 돈이 원장 개인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런 말씀.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요. 국회의원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가 그거 약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예. 4천 5천 정도. 그것도 쓰고 뭐 남으니까 생활비로 갖다 줬다라고 증언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사실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겠군요. 예, 뭐 그걸 반납했다거나 이런 예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그런 부분으로 새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특활비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기 집에 가져가서 써라 이런 돈은 아닌 거죠. 전혀 아닙니다. 그 정부 예산 지침에도 보면은 딱 그 용도가 한정돼 있어요. 보안과 기밀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수사 등의 공적인 활동에서 성격, 성질에 관해서 명확하게 그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국정원장의 주머니 돈이 됐는지, 쌈짓 돈이 됐는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이죠. 만사 형통의 주인공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간 혐의더라고요. 이 전체 지금 흐름들을 볼 때 결국은 이제 MB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또 관심의 초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미 대통령에게 건네진 그 돈이 있고요. 예. 이것도 그 중에 일부가 뭐 달러로 받아가지고 방미를 앞둔 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로 건네간 정황까지도 확인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받았다고 의심되는 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전달한 사람이 가장 측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 확인되기 때문에 문제는 양의 문제지 건수의 문제지 이미 확고부동하게 그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이렇게 쓰여진 흔적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측근들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이름이 어제 한 군데서 더 나왔습니다. 뭐냐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TF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 전후로 해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재판부 동향 뭐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다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예, 당시에 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집요하게 원세훈 장관에 대한 어떤 유죄를 막기 위해서 동부서주했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사실은 그 재판 정황은 대법원장에도 보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이걸 그 검찰 수사는 그 상부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판사의 재판은 상부는 오로지 법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정황을 파악하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처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차장이 나서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위험천만한 일이죠.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확인하도록 하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사하셨잖아요. 네. 현금 뭐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금으로 이렇게 싸가셨어요? 어때요? 전 손이 떨려가지고요. 그 수표를 받아가지고 가는데도 네. 손이 떨려가지고 수표로 그걸 하셨죠. 네, 그렇게 하기도 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것도 계좌로 사실 은행이 인출하거나. 대출해줄 때 수표를 주는 거고요. 그렇죠. 보통은 다 계좌로 보내는 거죠. 은행이 대출할 때도 이게 수표로 주지 그 큰 돈을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일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현금으로 10억 원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참 개수기로 세야 했는데 이게 희한했다라고 집을 판 사람이 검찰에서 증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즘 그렇게 현금 쓰는 사람은 최순실 씨 말고는 없을 거예요. 최순실 씨가 그 집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인가요? 5만 원권 현금 따발로 가져갔다고 그랬다고요. 그러잖아요. 유명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국정원 그 원세훈 전 원장의 부인 주장은 뭐 이런 거니까요. 우리가 그것도 참고해가면서 수사의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결론은 나겠죠. 예, 밝혀지겠죠. 행간은 뭐 가져오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대법원을 흔들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예. 이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어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성향과 가족관계까지 사찰을 하고 대응책까지 만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행정처라는 곳이 있는데 법원 행정처가 마치 법원의 국정원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 법원행정처가 어떤 기구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 법원 행정을 뒷받침하는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예. 근데 판사 성향이나 동향을 조사했다? 이러니까 국정원 수준의 정치 공작을 했다 이런 말까지 판사들 입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발단이 2016년 4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판사들이 이 법관들이 법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겠다. 예. 이런 이제 취지에서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명분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위원 추천을 고등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행정처가 위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거수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판사들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장한테 위원을 선임할 때 참고용 자료로 쓰라. 그러면서 판사들을 이른바 동향을 파악해서 성향을 분류해가지고 자료를 줬다는 겁니다. 분류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제해야 할 판사와 중용해야 할 판사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예. 이게 나중에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판사 동향을 파악한 법원행정처.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판사들을 빨파검으로 구분했다입니다. 빨파검이 뭐예요? 이 색깔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검정 판사. 60여 명의 판사들, 일종의 후보군에 들어있는 판사들을 색깔로 구분을 했다는 건데요. 우리 법 연구회와의 관계, 뭐 법원 내 상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 색깔을 다 구분해가지고 제가 파일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봤는데요. 예.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출신 대학, 소속된 연구 모임, 성향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예. 뭐 예컨대 서울대 법학과 출신 모 판사, 우리법 연구의 핵심이지만 주장이 강한 편은 아니어서 1순위 후보인 빨간색으로 처리하고 예. 2순위 후보인 파란색은 서울대 법제 출신의 우리법 인권법 모임 전 회원이었고 진보 성향이고 젊은 법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했다. 그러니까 잠시 뒤로 미루는 2순위. 마지막 3순위. 뭐 별로 내용도 없어요. 사실 우리 관심 바뀌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으로도 보이는데요. 예. 현 우리법 연구회 회장 강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땡. 형은 우리법 연구회 회장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강성 이렇게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승태 대법원의 불편한 말을 하는 판사들은 의견을 내는 기회조차도 박탈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판사는 포함시키려고 했고 예.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거 뭐 결과 보니까 블랙리스트는 없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름을 블랙리스트 하고 쭉 적지 않았을 뿐이지 1등급, 2등급, 3등급 사실상의 블랙리스트가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고기도 아니고 무슨 등급을. 네.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빨파검 판사들이 나눠져 있는 그 리스트는 나온 겁니다. 예.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원세훈 유죄 나올까 봐 법원이 더 불안해했다입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노회찬 의원하고 제가 인터뷰 나눈 바로 그 부분인 건데 네.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동향을 법원 행정처가 미리 파악을 하고 대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에 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 BH 이 청와대 최대 관심 현안이 바로 이번 판결이고 이 선고 전에 항소 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서 그 뜻을 청와대에서 전달을 했다. 문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먼저 문의를 했다? 네. 여기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어떻게 알리거나 답변을 했느냐.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의를 한 청와대도 웃기는 거고요. 네. 법원이 지금 단독 독립적으로 판결을 하는데 거기다 문의를 한 것도 웃기고 거기다 대고선 우린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그렇죠.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불안하네요. 아니 왜 불안해합니까? 법원이 왜 불안해요? 원세훈 전 원장이 불안해야지. 청취자 4325님 쏟아지는 뉴스마다 기가 막힙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네요. 이런 문자가 들어올 법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1심하고 뒤집어져서 1심엔 무죄였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만을 표시하고 항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희망했다는 부분도 나오는데요. 이 말대로 다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는 확실치 않지만 잘 모르지만 영향을 줬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사법부가 독립됐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 행간 하나 더 보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진짜 핵폭탄은 더 있을지 모른다입니다. 진짜 핵폭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그 조사 대상자의 가들이 사용했다고 하는 법원 행정처에 있었던요. 그 컴퓨터가 4대거든요. 그 안에 있는 컴퓨터 파일을 다 열어봤느냐? 못 열어봤습니다. 열어는 보지 않았어요? 아니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요.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문서 가운데 760억 건에 이르는 문서는 비밀번호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열어본 게 아니군요. 키워드 검색 정도로. 예. 그리고 아예 열지도 못한 문건 안에 더 큰 게 들어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강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강제 조사 못한 거군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예고드린 대로요. 테니스 오픈이 열리고 있는 호주부터 연결을 할 텐데요. 정현 선수는 바로 내일 8강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 선수는 컨디션 조절해야죠. 저희가 인터뷰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정현 선수 대신에 정현 선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함께 연습을 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손승리 코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토론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제가 논란이지요. 초과이익 환수제.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하면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정부가 환수해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집을 팔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손에 얻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이게 정당한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위헌 소송이 곧 잇따를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측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닥 이름 보니까요. 예. 정말 올라야 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있네요. 잠시 후 허성무, 이준서 두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나는 그저 나의 우상 조코비치를 따라했을 뿐이다. 예, 이 멋진 소감의 주인공 테니스 정현 선수. 이제는 테니스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 이 선수의 팬이 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열린 2018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전 세계 랭킹 1위죠. 조코비치 선수를 누르고 8강에 오른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메이저 대회 8강에 오르기는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어제 그 경기 중계를 보면서도 룰을 몰라서 힘들었던 분이 많을 정도로 사실 테니스는 우리에게 불모지죠. 그런 척박한 땅에서 지금 기적을 써가고 있기 때문에 정현 선수는 더 박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현 선수를 바로 연결하고 싶었습니다만 내일 경기가 곧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현 선수의 스승 손승리 코치를 만나보겠습니다. 호주 현지 연결을 하죠. 손승리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처럼 승리하셨네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랭킹 48위의 정현 선수가 대선배이자 정말 우상이었던 조코비치를 눌렀습니다. 기분이 네. 어떠세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역시 정현 선수가 훈련들을 잘 소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 상황에서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잘 나왔던 거. 아니 경기장 나오고 나서 정현 선수는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들 주고받으셨어요? 뭐 서로가 웃으면서 수고했다는 얘기 뭐 그 이상 더 있겠습니까? 눈빛만 봐도 네. 통하는 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정현 선수를 잘하는 분이 바로 옆에서 그림자같이 연습을 함께하는 분이 손승리 코치님이세요. 정현 선수 어제 이기고 나서 코트에서 넓적 절을 했는데 저는 보면서 그 서양인들 15,000명이 가득 들어찬 경기장에서 까만 머리의 동양인이 동양의 절을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고 더 울컥했거든요. 그거 누구한테 한 거라 그래요? 저희들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지는. 모르셨어요? 네. 그거 미리 계획한 거 아니었어요? 네, 전혀 본인만 알고 있었죠. 자기가 계속 한국에 있지 않고 부모하고 떨어져야 할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다 와 계시고 또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정현 선수가 이렇게 기쁨을 누릴 때 조코비치 선수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 조코비치 선수하고도 얘기 좀 나눠 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정현 선수는. 공식 인터뷰 이후에는 전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조코비치가 네. 공식 인터뷰에서는 벽하고 싸우는 것 같았다. 철벽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 경기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프로 경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 경기가 100점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100점입니까? 100점 무결점 경기예요? 100점입니다. 야, 어제 전 경기 보다가 제가 보는 사람이 지칠 정도로 네네네네. 그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경기가 3시간이 넘게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체력을 어떻게 감당해요, 정현 선수는? 그래서 마치고 나면 공식적인 마사지사라든지 치료사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예. 또 어머님이 또 여러 가지 또 영양식을 또 챙겨주시고. 네. 어머님은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영양식 정현 선수 좋아하는 것들. 어머님은 꿀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꿀. 또 정현 선수가 또 좋아하는 것들로 많이 챙겨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현 선수가요. 제가 듣기로는 쉬는 시간에도 오로지 테니스 생각밖에 안 한다. 옆에서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랬었고요. 사실 요즘은 또 독서에 완전히 취미를 붙여가지고 핸드폰이나 태블릿 PC가 있어요. 예. 그쪽에 담아놨다가 지금은 소설 위주로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네네.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 제목은 모르시고 지금 읽는 거. 예,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소설을 읽는 문학 청년. 네네. 야, 그렇군요. 정현 선수의 코치. 정현 선수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손승리 코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김칫국을 먼저 마시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뭐 테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따뜻한 관심, 열광적인 관심을 보이지도 않다가 이럴 때 돼서 뭐 꼭 우승하세요,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현 선수가 정말 유감없이 원 없이 실력 발휘해서 마음껏 즐기고 돌아오길 바라거든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우승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코치님? 우승을 딱 하겠다 그런 목표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개발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선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선수라서 우승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정현 선수 말고 옆에서 코치님이 보실 때 야, 이 정도 플레이라면 평소 정현 선수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 정도 플레이라면 이거 우승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감이 옵니까? 저희들도 항상 대회에 출전할 때는 우승이라는 목표를 하고 나가긴 하지만은 또 더더욱이나 이번만큼은 김칫국을 미리 마시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우승을 목표로 하고 나가는데 이번에는 김칫국 마시지 않겠다는 얘기는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뭔가 지금 잘 풀리고 있고 더 살짝 기대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얘기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좀 더 단단하게 짚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승리 코치님도 정현 선수만큼이나 참 단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하면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역시 그 스승의 그 선수, 그 선수의 그 스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니스가 대중적인 인기 있는 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선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는 대단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뭔가 후원받는 거라든지 이런 거 부족함은 없으셨어요? 서운한 건 없으셨어요? 좋은 선수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지금 호주 오픈에서 정현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들분들 그런 덕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테니스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저희들 호주 오픈 8강전이 또 있으니까 더욱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승리 코치님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시고요. 정현 선수 지치지 않게 옆에서 힘도 많이 북돋워 주시고요. 여기에서도 응원 뜨겁게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호주 현지에서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보내준 정현 선수 팀. 정현 선수의 코치입니다. 손승리 코치 만났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제.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이 단어 들으셨죠? 2012년 12월부터 중단이 됐던 것이 올 1월 1일부터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평균 집값 상승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집값 상승률을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 절반 이상을 정부가 환수해 간다, 걷어간다 이런 제도입니다. 정부가요 지난 21일에 강남 4구에 대해서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을 예측해 보니까 최고 단지는 총 8억 4천만 원을 내야 되더라. 평균은 4억 4천만 원이고 최고로 많이 내는 곳은 8억 4천만 원까지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답니다.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강남권 단지들은요, 이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이라면서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초과이익 환수제가 정말 집값을 잡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부당한 법으로 부작용만 나을지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립니다. 짤막한 토론 듣고 판단하시죠. 먼저 초과이익 환수제에 적극 환영하는 분이세요.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초과이익 환수제 부작용만 키울 거다 반대하는 분도 계십니다.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변 교수님. 네네. 초과이익 환수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뭐 이 제도는 사실은 약간 좀 오해가 좀 있는데요. 그 이번에 아까 소개하실 때 이제 다시 부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 시행이 유보됐다가 이번에 이제 유보 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부활이란 표현보다는 유보란 표현을 써달라 이런 말이죠. 아니요, 유보된 게 이제 해제됐기 때문에 예,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예. 거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예,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그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두 가지 제도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이제 소형주택 의무화 제도고 예. 또 하나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이 제도는 이제 2005년부터 이제 제도가 도입돼서 재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제 환수돼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고 당연히 환수가 됐어야 되는데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서 실효성이 없어서 시행이 유보됐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여건이 부동산 가격이 워낙 이제 급등하고 있고 그 당초에 그 이게 유보됐던 이유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고 그 시발점이 재건축 아파트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제도 자체는 이 재건축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인의 이 노력과 무관하게 사회적 이익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고 이렇게 이익을 환수해야만 초과 이익을 위해서 과도한 수요가 생기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환수하는 것입니다. 권대중 교수님.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거 부동산 그 가격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생각되지만 법 취지는 그러나 오히려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이 더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부작용? 실제로 우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게 아직도 논란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익을 손에 넣지 않았는데 먼저 세금을 걷어가는 게 옳으냐 이 말씀이신 거죠? 또 하나는 팔지 않았는데. 이게 사업 초기인 추진율 단계에서부터 준공 단계 시점까지를 모두 계산하는데 예. 만약에 중간에 집을 산 사람이나 최근에 집을 산 사람도 과거의 소유자 것까지 다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세금을 물리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면 공급이 줄 수 있고요. 특히 강남 지역의 실효성 때문에 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 현재는 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 재건축 시장뿐이 아니라 다른 주택들도 다 같이 가격이 올랐는데 유독 재건축 시장에만 물린다는 거. 도시재생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또는 다른 사업은 물리지 않고 재건축에 물린다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만약에 그 1가구 1주택까지 물려버리면 5억짜리 주택이 만약에 7억 8억 돼서 1억 1천만 넘으면 개발 이익이 50%를 물리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사람은 집을 팔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원래 그 집에서 그 한 채 가지고 쭉 살던 실거주자들. 네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만약에 나가야 이제 된다. 금년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사업도 잘 못 가게 되면 도시도 수를 낼 수 있고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원가를 높여서 개발 이익을 낮추는 편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해서 이게 재조정되거나 또는 시행을 유보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작용 부분과 위헌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위헌 부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부작용이 있냐 없냐는 둘째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집을 구입한 사람은 실제로 얻은 시세 차익이 적겠죠. 그 전부터 갖고 있던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이 세금을 무는 방식은 조합에다가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n분의 1로 조합원들을 똑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서 2천만 원 시세 본 사람이나 오래전에 구입해서 뭐 3, 4억 시세 본 사람이나 세금을 똑같이 물게 되는 현상, 똑같이 2억 원을 낸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위헌이다. 이런 거죠, 권 교수님? 네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제 사업 초기인 추진위원 단계에서부터 작년까지는 지난해까지는 그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 또 인가를 받은 단지는 면제해 줬는데 이제 준공 시점까지 늘어나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추진위원 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 단계 이전까지는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주하고 나서 착공하고 준공 시점은 분명히 개발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사실은 앞에 부분이 기간이 더 많이 길어요. 예. 사업 시행은 물론 2, 3년도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집 사서 오랫동안 묵혀서 이익 크게 본 사람하고 적게 본 사람한테 똑같이 세금 매긴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아직 집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손에 쥐인 이익도 없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 된다는 이 부분. 네. 이제 뭐라 그러나요?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 변 교수님 답변 주시죠. 네네. 우선 재건축 부담이 초기에 구입한 원래부터 살던 분하고 나중에 구입한 분들 간에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는 처음부터 이제 시행이 전제가 되어 있다가 이제 유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든지 정책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실제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도 있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재건축이 부담될지 여부가 항상 이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만일 이제 이 재건축이 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다면 가격이 이제 현재처럼 아주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만일 이게 부과될 거라고 생각했었으면 그 부담금이 가격에 반영이 되어서 가격이 훨씬 낮게 책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부과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과되지 않을 거를 전제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면 그만큼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의지를 통해서 이게 부과된다면 거기 따라서 가격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법적으로 또 한 가지 이제 미실현 이득에 관해서 이게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그 헌법재판소나 행정법원이 일관되게 미실현 이득에 관한 이제 부담금 부과가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할 수 있다라는 판례들이 그렇죠. 있다고요? 네, 9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서 이미 그 선고를 한 적이 있는데 미실현 이익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게 과세 목적이나 과세 소득의 특성 또는 뭐 기술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법 정책적인 문제로 판단할 일이지. 알겠습니다. 그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권 교수님 이미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능하다는데요. 근데 이게 그 시대에 따라 좀 정치적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다릅니다. 향후에 만약에 지금 현재 재건축 그 연한이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4, 5년만 지나면 일기 신도시 약 45만 가구가 재건축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럼 과연 그 도시가 수렴화되는데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그 도시 재정 사업이 제대로 가겠는가?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 그 부작용 문제는 일단 조금만 밀어두고요. 일단 위헌 부분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원으로 지금 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까지 걷는 것 이거는 과하다란 말씀. 반면에 변 교수님은 가능하다. 뭐 공익적인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례도 있다 이런 말씀. 자 그럼 이제 부작용 얘기 실효성 문제로 좀 가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정말 실효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먼저 권 교수님 실효성 없다고 보세요? 우선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게 되면은 개발 이익이 많이 남던 적게 남던 간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추진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위축되겠죠. 예, 특히 이 세금을 물리는 과정에 부담금을 물리는 과정에 초기 단계의 종전 부동산 가격 기준 자체가 공시가격을 합니다.
이게 시세의 한 60%밖에 안 되죠. 준공된 단계 이후에는 시가로 하기 때문에 차익이 더 벌어지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되더라도 재산세가 또 올라가거든요. 어차피 시세 또 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마 여유가 있지 않는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원가를 높여서 개발 이익을 낮추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 변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 네네. 이렇게 해서 재건축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 많거든요. 특히 강남 4구에는 더 네네.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고, 그럼 결국은 남아있는 새 아파트들 가격은 더 치솟고, 이런 부작용 나타날 거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재건축을 촉진해서 주택을 공급하면 이제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기 때마다 사실 등장한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부담금을 없애고 과세를 줄이고, 특히 이제 또 이 조합원 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활성화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규제를 풀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규제를 풀어서 이제 재건축을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 그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고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최종적으로 공급될 주택 가격이 그대로 거기에 반영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발생될 주택 가격을 고려해서 지금 재건축 대상되는 주택 가격이 미리 올라 버려요. 그 결과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게 아주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주택 가격이 오히려 안정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개발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환수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특히 또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재건축 대상 주택 가격 자체가 안정될 거고, 그 이후에 공급되는 주택도 과도하게 높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전문가신데 지금 예측이 전혀 다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더 상승할 거라는 예측과, 아니다, 이 정책하면 이게 안정이 될 거라는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변 교수님, 청취자가 이런 질문 주셨어요. 윤응식 님이. 만약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초과 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미리 과세를 해버렸는데 그 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이건 정부가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지금은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이제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 될 거라라고 예정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액을 관리 처분할 때 미리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관리 처분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놨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부담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조정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미실현 이익이라 하면 집을 팔기 전에 어쨌든 그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내는 게 맞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든 어느 단계에서 반영이 되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미리 돈을 내놓고 후에 집값이 폭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손해분은 윤웅식님 질문 그거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이제 법률 위반이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재는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가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서 그것을 관리처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합이 지불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지금 발표한 것도 미리 예정을 하면 얼마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윤웅심 청취자님에 대한 답변은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는 뭐 감수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실까요? 공익적 차원에서? 만일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항을 변경을 하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하는 조항을 만들면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부과 자체가 위헌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부과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알겠습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먼저 권대중 교수님.
네, 재건축 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개발 이익이 있어야 또 개발을 합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제가 완화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적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재건축만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형평성 논란도 있고요. 정부가 이걸 다시 한번 제고하고 주택 공급 측면이나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창흠 교수님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축은 분명히 그 양호한 주택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건축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이제 정부나 지자체의 규제나 또는 공공개발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적정한 부담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 유예되어 있었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아주 침체될 때 폐지되기로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좀 상승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가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예.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측면에서 정교한 작업은 좀 필요하다. 정교한 작업은 필요하다. 청취자 이승희님, 아니 앞으로 20년 동안 너 10억 벌 거니까 미리 세금 내라.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합법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3106님은 토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 시행해도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네요. 예, 보내주십시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박양주님, 요즘은 그나마 있던 테니스 코트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불모지에서 이런 놀라운 성과라니 하셨고 7742님, 정혁진님, 이혁선님 등등이 정현 선수가 참 우울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것 같다. 예, 계속 잘해달라 이런 부탁도 주셨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들으시고는 급여를 계좌로 반, 현금으로 반 받는다는 거 처음 알았다. 국정원 사람들이 놀란 분들 계시고 한 달에 3, 4억을 특활비로만 받는다니 이것도 처음 알았다. 정말 놀랐다라는 것도. 민경현님은 얼마가 됐든 수억 원대 거래를 현금으로 했다는 것부터 좀 수상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검찰 쪽에서 나온 진술인데 이게 아무 의혹이 없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장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나왔겠는가. 그것도 좀 이상하다. 여러 가지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통화에 성공한 거고요. 어쨌든 본인의 직접 입장을 좀 들어봐야지요. 예, 그래서 오늘 들려드렸다는 거 취지를 설명드립니다. 뉴스닥 가겠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준석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테니스를 좀 치세요, 소장님? 네, 저는 대학 1학년 때 그 테니스가 체육 과목이 있었는데요. 와. 시학점 받았습니다. 시작은 멋있었는데 시학점으로. 이준석 위원장 어떠세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집에 테니스 코트가 이제 아파트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집에 마당에 테니스 코트. 아파트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레슨도 받고 이랬거든요. 이야. 그때 한때 약간 붐이 불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보니까 또 다시 저희는 상계동 아파트단지의 그 붐 같은 게 약간 불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 테니스라는 게 원래 우리가 해외에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스포츠 그러면 골프 이런 것만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테니스도 굉장히 막 관객 많이 몰고 다니고 엄청납니다. 윈블던 이런 건 뭐 티켓 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어제 그 15,000명 꽉 찬 거 보셨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고급 대단해요. 스포츠인데 이 옛날에 우리 박세리 선수나 이런 분들이 이제 US 골프 대회 가가지고 이제 US 오픈 같은 데서 우승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게 된 것처럼 이번에 정현 선수도 호주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테니스라는 곳에 한국이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물론 이영택 선수나 이런 분들도 되게 잘하셨지만은 거의 한 10년 만에 이런 쾌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 좋은 거죠, 잘한다는. 아니 본인이 잘하시냐고요? 저요? 옛날에 잘했는데 안 친지 10년 됐습니다. 이제 10년. 그래도 두 분은 룰 정도는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룰도 어제 잘 몰라서 당황한 분들이 꽤 많았어요. 검색어에 테니스 룰, 테니스 보는 법 막 이런 게 실시간 검색어로 오를 줄.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사실은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거든요. 왜 30점 다음에 40점이고 막 헷갈리는 거죠, 이제. 저 왜 저렇게 올라가? 막 솔직히 그랬거든요.
오늘 상한가는 두 분 다 정현 선수. 네. 일단 만장일치로 정현 선수는 올려놓고 정현 선수 외에 상한가 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그 현송월 관현악단장, 북한의 현송월 단장.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이제 통합신당의 출마 예정자들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통합과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당의 출마자들. 먼저 허성무 소장님. 현송월 단장. 그래요. 상한가 뭐 단연 많네요. 관심도에서. 예, 뭐 어제 아래 굉장히 그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죠. 예. 특히 이제 언론이 워낙 많이 취재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했는데요. 이 현송월, 송월이라는 이름이 그 소나무 위에 걸린 달이라는 뜻 아닙니까? 정말 이름 뜻풀이가 듣고 나니까 씨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타월 회사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 대구에 있나요? 그 타월 회사가? 그러네요. 그 이제 이게 이분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김정일 전 북한 대표죠. 예. 그분의 마지막 애인이었다. 또는 뭐 그 아들인 김정은의 첫사랑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보도에 많이 나왔죠. 추측 보도인데 하여튼 엄청 쏟아졌어요. 더군다나 이제 얼마 전에는 일부 언론에서 그 이설주의 미움을 사서 총살형을 당했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기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아하. 더군다나 2015년인가요? 중국에 가서 공연하다가 공연 내용 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철수를 해버리는. 김정은의 이름이 가사에 들어가는 거를 중국이 못 부르게 하자. 그러면 철수. 이래고 철수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게 그때 강렬한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한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표단의 현성월이 왔을 때 굉장히 그 화제가 됐고 또 정금단으로 내려왔을 때 정금단 대표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럼 왜 현송월을 보냈을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관현악 단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이 실무 전체를 지휘하는 대표로 올 수가 있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관현악 단장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지금 그 중앙정치위원회 후보위원이잖아요.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위원이고 이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선전선동부 부부장 자리를 지금 꿰찬 게 아닌가. 얼마 전에 김여정이 하고 있던 그 자리를.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 내에 굉장한 실력자 이미 틀림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뭐 관현악 단장, 뭐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이거 다 필요 없고 한마디로 실세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실세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무대에 굉장히 많이 서봤고 또 그리고 이제 단장이니까 무대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내려와서 점검을 하면서 그 체육관에 갔을 때는 그냥 5분 만에 10분 만에 나와버리고 정말 연주를 위한 전문 공연장에 갔을 때는 깊은 관심을 보이고 또 그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추어졌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전문가이면서 또 권력의 실세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예전에 우리가 그 고전문학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강릉 이렇게 하면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포대에서 술을 한잔하게 되면은 강릉 앞바다, 동해바다에 달이 있고 경포 호수에 달이 있고 술잔에 달이 있고 뭐 그렇게 달이 여러 개가 뜬다 했는데 강릉에 현송월이 떴다. 송월은 송달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그런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지점 얘기를 지금 제가 꺼낼까 말까 했어요. 제가 꺼낼까요? 꺼내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꺼낼까 말까 했는데 꺼내시네요. 너무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보수 측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뭐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무미건조하게 분석해 보자면요. 이게 참 현송월이라는 사람이 그럼 왜 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북한이 지금 보내는 사람의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냐면요.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남한에 가서 관심은 끌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서 책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현송월이라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세긴 실세지만 지금 명함상으로는 뭐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미국엔 누가 있냐면요. 이방카 트럼프예요. 봤을 때는 트럼프의 최측근인 것 하지만 실제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위는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방카 트럼프 보낸다 그러면은 예의는 갖추겠는데 너희랑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송월 씨도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선동부 부부장을 맡았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 직책은 우리나라로 따질 것 같으면 뭐 과거에 공보처 장관 정도, 공보처 차관 정도 되는 위치, 아니면 뭐 국정 홍보처 뭐 부장 정도 되는 위치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독자적인 외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예술단의 실무 점검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은 뭐냐면은
평창올림픽 직전에 북한이 열병식도 하고 또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것처럼 지금 공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까지 북한은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비중은 적지만은 관심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골랐다 보니까 저는 현송월 단장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는 역대 남북 회담이나 남북 접촉에서 북한 대표단이 관심을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방한했을 때 모든 언론이 다 같이 이제 홍준표 대표는 어제 뭐 북한에서 어떤 한 여자가 관심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는데 뭐 그건 홍 대표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남자라도 늘 관심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북한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 그 돌아갈 때까지 내내 대한민국 뉴스에는 북한 대표단 이야기만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만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때는 문제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번 그 남북 간의 올림픽을 예. 앞두고 일어나는 일을 예. 자꾸 그 고춧가루 뿌리고 싶은 그 심정들이 조금.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좀 꺼낼까 말까 또 망설여지는데 일단 확인만 하겠습니다. 두 분 입장.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신지 확인만 해주세요. 저기 이준석 위원장 우선. 저는 우선 뭐 항상 이제 정부에서 원칙 세울 때 예. 당사자들을 생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면은 이번에 하키팀 선수들도 이민지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반발하는 분들 좀 있고 감독이 당장 우선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독이 이제 이번에 말을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초기에 나온 거 보면은 북한 선수들이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선수들 팀워크 해친다라고 예. 이제 명백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이런 선발인가에 대해 가지고 반대입니다 저는. 예, 허 소장님. 예, 그런 지점을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근데 우리 선수들의 기회 박탈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완전히 기회가 박탈돼서 국가 대표 자격이 없어지고 출전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게임을 할 게임마다 서너 명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결국 5게임 뛸 선수가 4게임을 뛰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라면은 남북의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는 한 모티브를 잡는다는 측면에서 5게임 뛸 선수가 4게임, 1게임 정도를 양보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면은 충분히 수용할 만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얘기 더 확대시키진 않고 일단 두 분의 논리를 듣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를 통합신당 출마자들로 골라오셨는데 네. 일단 그 전에 좀 확인을 해주세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은 약간 복잡해가지고 네. 팩트 확인. 일단 통합은 100%죠. 뭐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언제쯤 됩니까? 2월 4일을 예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게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날짜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근방에서 뭐 일이 터지면 모르겠지만은 예. 이제 공통된 인식은 뭐냐면 예. 설 전에 뭔가 마무리해야 된다는 공통인식이 설 있습니다. 전에 예. 설이 2월 15일, 16, 17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마무리.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는 누가 됩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는 백의종군 하겠다는 취지고, 선언했어요. 예, 유승민 대표는 본인이 그래도 책임지고 이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예. 여기 합의가 된다면 유승민 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요 정운천 의원이 바른정당 네. 정운천 의원이 저 인터뷰에서 유승민 플러스 안철수 플러스 깜짝 카드 3인 공동체제가 될 것 같다. 기대해 주시죠. 이런 얘기까지. 정운천 아닙니까 혹시? 아, 뭐? 이게 농담인 게 그게 그 본인을 생각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인식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참여해가지고 좀 예.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 영입 작업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대는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영입 작업 누구요? 그거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서 지금? 근데 아유 되게 궁금해지네요. 깜짝 놀랄 인물이에요 정말. 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영입이라는 게 예. 대표로 영입할지 아니면 중요한 선거에 출마 후보군으로 영입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인물이에요? 뭐 영입만 된다면 좀 신선한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하늘 아래 깜짝 놀랄 인물 없습니다. 또 왜 이렇게 허성무 소장이 영입된다는 이제 허 소장님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통합신당의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왜 상한가요? 이게 보시면요, 이제 그 아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약간 좀 의아하셨던 부분이 최근에 통합신당 지지율이 10% 미만이다 아니면 뭐 그 지난 조사에 18% 이상이었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를 이제 네. 보시는데. 예. 15%가 마의 15%라고 15%를 넘기는 순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들 있잖아요. 우리 네, 보면은 기초의원. 그러니까 구의원들이나 아니면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기초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를 하기 때문에 예, 예. 3명씩 뽑고 4명씩 뽑고 이럽니다. 맞아요. 보면 한 선거구에. 예. 그랬을 때 한 자리가 생기냐 안 자리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방선거라는 거는 당 조직을 갖춘 데 있어가지고 몇백 명의 이제 기초의원 당선자가 있으면은 예, 당 조직이 예. 갖춰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만 해도 제가 지역구 책임자를 맡고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 여론조사 한번 나올 때마다
동네에 좀 정치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이제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전화 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기초의원, 구의원 이런 거 이제 노리시는 분들. 그 10%와 15%, 20%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 기준 어느 정도를 당선권으로 봐요? 보통은 기초의원은 한 15% 정도 당 지지율이 15%. 뒷받침되면은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에서는 당선이 가능하다 보거든요. 문제는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몇 개 안 되죠. 과거에 이제 이렇게 중대 선거구를 해서 3, 4인 선거구를 하려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그래서 전부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의 대부분의 선거가 2인 선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3인 선거구가 끼어 있긴 한데요. 이준석 의원의 이 주장에는 별로 설득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체감인 게 노원구는 6개 선거가 전부 다 3인 선거구입니다. 노원구의 경우가 그렇다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에 6개 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노원구는 관심이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주요 정당이 이렇게 되면 2명씩 이런 데는 공천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주요 정당 한 군데에서 2명을 가져가고 다른 한 군데에서 1명을 가져가면은 역시 지지율이 낮은 정당은 끼어들 틈이 없어져요. 그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 정당에서 주장하는 게 4인 선거구로 가자, 대선거구 하자 이런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네요. 상한가 살펴봤고요. 하한가 가겠습니다.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랜만에 처음인가요? 처음이에요. 한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참 한 번쯤 나올 법한데 오늘 처음 뽑아주셨군요. MB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을 골랐거든요. 먼저 MB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부터 가보죠. 아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인 인터뷰는 들으셨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으셨어요. 이준석 위원장 들으셨어요? 뭐 대충은 들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특활비 우리가 그걸로 자녀 집 사준 적도 없고 난 특활비라는 존재도 모른다. 이거 유용한 적 없다. 사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원세훈 원장이 인정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보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혐의 수준입니다만은 아들 같은 경우에도 내곡 등 사저 사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일부 섞이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이제 큰형 같은 경우에 이제 다스 문제로 지금 조사를 받았고. 아들 아니고 딸이랍니다. 딸요? 딸이랍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 내곡 등 사저 부지 살 때. 그다음에 이제 이상덕 작은 형님이죠. 특활비 1억 받은 게 이제 이거는 뭐 드러났고 진술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내인 김윤혁 전 영부인 같은 경우에도 10만 불 받은 게 드러나죠. 이렇게 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형님, 아들, 부인 모두가 국정원 돈을 지금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아무리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정치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쓴 것이 아닌가. 이 공사의 구분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월급을 단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자기는 기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렇게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을 이렇게 뒤로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겉다르고 쏙다른 모습이 연출되면서 심지어 이제 MB 측근 중에 뭐 개띠의 해외 개싸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두호 전 수석. 그런 분들의 이 태도가 얼마나 오만하고 국민들에게 예의가 없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핵심 접근이었던 원세훈 국정원장마저도 뭐 인터뷰에서 부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부인 자신이 사교장으로 활용했던 곳에도 특활비 10억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오고. 사교장, 파티장으로 이용했다. 그렇게 나오고 지금 집 사는데도 의심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그리고 핵심 측근이었던 그 원세훈 전 원장도 국정원 돈을 마치 개인 돈처럼 마구잡이로 썼던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MB를 한가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어떤 국민에 대해서 뭐 사과나 반성 이런 거 없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오히려 보복이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어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런 모든 사실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가. 본인의 가장 핵심 측근인 15년, 20년 평생의 측근이었던 뭐 김희중 제1부속실장, 김백준 또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등등 그다음에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가장 최측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 얻기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전 투구 해보자는 겁니까? 이 얘기 듣고는 어떠셨어요, 이준석 위원장?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방어 전술을 많이 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방어 전술의 핵심 뭐냐면은 방어를 위주로 하되 때릴 수 있으면 때린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지점이 아까 나왔던 게 뭐 이전 투구 얘기도 나왔지만은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김윤옥 여사가 이 돈을 사적으로 유용해서 뭐 명품백을 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나와가지고 또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또 김희중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정두원 의원이 증언한 것 중에 보면 이제 뭐 예전에 나와가지고 뭐 장례식 치를 때 뭐 조화도 안 보내고 그래서 부인상 당했을 때. 예, 그때 이제 뭐 상당히 마음이 상했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반격을 했더니만 김민중 실장이 아이고 그때 사실은 청와대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관계상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지점에서는 계속 이제 반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술은 방어로 이제 웬만한 건 무시하고 넘어가되 할 말 있을 땐 하고 넘어간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는 장하성 실장이었어요. 네. 이게 아마 최저임금제라든지 이런 거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정책들이 뭐 이렇게 그것과 관련된 거 가져오셨던 건데 네. 아까 전에 제가 꺼낼까 말까 한 거를 꺼내셨잖아요. 생방송 시간상 이 얘기는 다음 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뉴스다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장하성 정책실장한테 괜히 미안하네. 이름만 사실 언급하고. 그렇게 공격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합니다. 장하성 실장님. 여기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뉴스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